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심리학을 맡게 된 진윤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심리학이 9강이랑 10강 두 가지 남았죠. 8강까지는 인물이랑 인물에 대한 특징, 개념 이런 거 좀 헷갈리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9강, 10강은 예시를 조금 들으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강 시작할게요. 9강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심리적 효과, 어떤 생리적 효과가 오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운동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우선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땀이 나고 땀이 이제 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기쁨을 느끼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걸 이론으로 정립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운동과 성격부터 볼게요. 외향적인 부분이 있다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외향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조금 더 많이 다니고 활동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실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외향적이면서 심지어 성실하기까지 해라고 하면 지속성이 그냥 외향적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했었을 때는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정서적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 운동은 할 수 있지만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정서적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하진 않고 있어요. 책에서도 보시면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으면 운동의 지속 실천도를 낮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운동을 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단어를 쓰진 않죠. 그래서 정서적 불안정성은 장시간 운동을 낮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도가 낮고요. 운동과 성격에서 보셔야 될 가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노아민 가설인데요. 모노아민 가설은 운동의 심리적 효과는 우울증 개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가설이에요. 왜냐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 신경물질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기쁨이라든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동의 성격에서는 모노아민 가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증의 주 원인이 이제 모노아민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고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시험 보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의 이제 심리학적, 생리학적 효과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이렇게 문장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이 개념을 그냥 글로 한번 푼다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운동을 하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아니면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활력 수준이 상승되고 불안,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여러분 불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7강에서도 나왔죠. 불안도가 높으면 스트레스 상황을 좁게 생각하고 신체적으로 불안도가 높게 되면 손에 땀이 나거나 시야가 좁아진다. 뭐 요런 부분이 있었죠. 그거랑 연결해서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스트레스는 뭐였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심적으로 번아웃 상태가 올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자기 존중감이 향상이 되고 자긍심이 향상이 되고 우울증이 감소가 된다. 그럼 이제 생리학적으로 볼게요. 생리학적은 신체 반응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우선 심폐계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감소하고 일회박출량이 증가되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골격계로 되면 금조직 비대를 통한 근력 향상이 되고 그리고 골밀도 증가, 골조직 노화 예방 등과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선 요런 생리적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을 글로 그냥 적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생리적 효과, 심리적 효과에 단어를 약간 바꿔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불안 스트레스 해소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불안 기전을 낮출 수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외우셔야지 어
불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장난을 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딱 제대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운동의 심리적, 생리적 측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심리나 생리를 나눠서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지 활동이라든지 주관적 운동 강도 척도인 RP를 한다든지 여러분 RP는 1부터 10을 숫자로 놓고요. 지금 강도가 얼마 정도야? 너가 느끼는 강도가 1부터 10 중에 얼마 정도야? 라고 묻는 주관적인 척도예요. 그거를 이제 R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지를 기록한다든지 이 부분은 뭐다? 심리적 측정이다. 그리고 이제 생리적 측정 같은 경우는 가속도계를 활용한다던가 뭐 폴라와 같은 심박수계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보수계를 활용하고 행동 관찰. 행동 관찰은 생리적이면서 심리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관찰을 통해서 직접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심리적이다, 생리적이다라고 나누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가시면 약간 문제가 어렵게 변형이 됐을 때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 열량 측정법, 그다음에 동위원소법은 생리적 측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운동의 심리적, 생리적으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들어갈 부분은 운동심리 이론이에요. 운동심리 이론은 운동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운동심리 이론은 요거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합리적 행동 이론, 계획 이론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파트고 두 번째는 변화 단계 이론, 마지막으로는 사회 생태학 이론 이렇게 되어 있죠. 합리적 행동 이론은 여기 이제 아젠 혹은 에이젠이라고 표식이 된 부분도 있어요. 같은 분인데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젠, 에이젠과 PC 바인의 합리적 행동 이론이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아젠 분께서 이 이론이 조금 부족해 라고 해서 추가한 부분이 계획행동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 계획 행동 이론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관련된 정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며 운동의 결과에 대해 신중히 고려한 다음에 행동한다. 그 말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한다. 그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합리적 행동 의식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기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행동에 대한 태도. 이건 주관적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관적 규범입니다. 주관적 규범은 나 아니고 타인이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축구하다 다쳤어요. 타박상을 입었을 때 피가 좀 나고 약간 화끈거려. 하지만 상황을 보니 난 이거 물로 씻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행동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면 나는 이 피를 보고 물로 닦으면 된다. 그럼 그냥 물로 닦자가 태도인데 타인을 생각하게 되면 주변 친구들이나 뭐 코치님들이 이거 병원 가서 꼬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주관적인 규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관적인 규범은 뭐다? 타인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부응하려는 동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냥 물로 씻으면 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이걸 꼬매야 된다고 하네? 그럼 난 꼬매야 되는 건가? 라고 느끼는 게 요게 주관적 규범과 그리고 행동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젠 같은 경우는 요거를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눴고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을 간접적인 영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상황인 거죠.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신경을 쓸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했고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행동통제 의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동통제 의식이란 이제 이 부분을 직접 영향으로 해석을 했고 아무래도 운동 방해 요인을 극복하고 자신이 계획한 운동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게 계획행동 이론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계획행동 이론이 어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세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걸 하나 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의식적 반응, 직간접적인 영향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있고 계획행동 이론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인 규범은 합리적인 행동이 있었고 여기서 이론을 하나 더 추가한 게 행동통제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변화 단계 이론인데요. 변화 단계 이론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아니면 마음을 먹을 거야. 이 단계를 5단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 무관심, 관심, 준비, 실천, 유지 요 단계인데 여기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진짜 내가 할 의지가 있는지, 할 의지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진 않은지 요 두 개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을 기준으로 운동을 한다, 안 한다가 나뉘어요. 실천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운동은 하지 않지만 이제 뭐 6개월 이내에 할 거다, 1개월 이내에 할 거다 보고 실천부터는 내가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관심부터 볼게요. 무관심은 현재 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할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계는 운동하고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운동할 의도가 있다? 있다. 준비 단계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나 1개월 이내에 할 의도가 있다. 그래서 관심 단계와 준비 단계의 차이점은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부분입니다. 하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 실천, 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다라고 되면 지속 유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라고 보는 게 5단계의 점진적 변화입니다. 다음은 이제 행동 변화 요인인데요. 여러분 3요인 되게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죠. 여기도 3개였고 여기도 3개였죠. 요거 나오기 되게 좋습니다. 3요인이 뭐가 있냐면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엔 3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 그리고 의사결정 균형, 그리고 변화 과정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더 냈었을 때는 계획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여기 뭐 행동 통제를 인식할 수 있다. 요렇게를 넣어서 아무래도 좀 섞으면 헷갈리기 좀 좋기 때문에 그거까지 섞어서 4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거 포인트 외워야 되고 요거 외워야 되고 5단계에서는 개월수에서 운동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할 의지가 있냐 없냐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 단계 이론을 OX 퀴즈에서 보게 되면 OX 퀴즈 2번 볼게요. 5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을 지속한 경우 유지 단계에 해당한다. OX 어떤 걸까요? 정답은 X죠. 저희가 지금 말한 5단계 중에 5라는 숫자가 들어갔을까요? 물론 5단계에 5가 있긴 한데 그거 제외하고 6개월, 1개월이었죠. 5개월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스. 정답은 X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태학, 사회생태학 이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론의 이름에 거의 힌트가 있어요. 보면 어때요? 사회가 개인만 설명할 수는 없죠. 단체, 뭐 국가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 생태학 이론은 개인, 지역사회, 국가 수준의 연구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그냥 개인 차원이 아니고 더 위의 차원의 요인을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생태학 이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전용 체육관을 설치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동을 하면 뭐 포인트를 준다. 뭐 자전거 몇 미터 이상을 타면 뭐 상품권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사회생태학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운동심리론을 총 4가지를 보게 되고 이렇게 2가지는 원래 하나의 이론에서 파생된 거 그리고 이렇게 변화 단계 이론, 생태학 이론, 사회생태학 이론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그렇게 딱 체크한 부분 딱 외워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제 들어갈 부분은 운동 실천의 중재 전략이에요. 여러분 여기 처음에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운동을 계속
지속을 하려면 어떤 요인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실천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따지면 개인 배경에서는 나이, 연령, 직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야근을 많이 하는 직업은 운동하기가 조금 어렵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이 있으면 근골격 질환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 좀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심리적인 요인에서는 운동 방해 요인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거나 높다 그리고 태도와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정도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실천의 중재 전략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 요인, 운동 특성 요인, 환경 요인, 그리고 중재 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섞어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설명을 드렸죠. 연령, 성, 직업인데 요거 개인 배경이 아니고 뭐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국가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다. 뭐 길이 뭐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인 배경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를 넣어서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요거는 지금 딱 이해를 하면 다시 돌아봐서 시험 풀 때 기억이 안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포인트 잡고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운동 실천의 운동 특성입니다. 운동 특성은 강도, 지속 시간, 그리고 프로그램 요인인데 강도는 고강도보다는 중강도가 좀 더 적절하다. 매일매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까 5단계 실천 요인 했었을 때 기억하시죠? 중간 강도로 매일 30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고강도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 강도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지속 시간은 1시간을 쭉 하는 것보다 20분이라도 나눠서 계속 하는 것이 좋다. 총량을 맞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것보단 단체로 하는 게 좀 더 재밌고 운동 지속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지속 시간을 뭐 1시간 동안 운동을 지속한다. 1시간 동안 고강도의 운동을 매일 지속한다. 개인 운동이 조금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렇게 제가 반대말로 하면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사실 딱 이게 말을 바꾸면 말이 안 되지는 않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 혼자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 혼자서 취미로 지속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딱 요렇게 내용이라기보단 운동 자체를 얼마나 재밌게 그래서 지속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일반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또 넘어갈게요. 운동 실천의 환경 요인이자 사회 요인인데 지도자의 영향, 집단의 영향,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영향, 물리 환경적 영향,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영향은 리더십 스타일이고 너무 리더십이 센 경우 아니면 너무 이렇게 아무래도 뭐 다수의 의견을 듣지 못하는 경우 같은 집단의 응집력이 좀 떨어져서 그 집단이 지속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동 집단의 영향도 집단력의 응집력이고 사회 지지의 영향인데 요거는 5가지 분류로 나와 있는 걸로 체크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 지지 유형의 5가지 분류, 그리고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동반 지지, 비교 확인 지지 이렇게 5가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정서적 지지는 같이 운동하는 팀 내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라고 할게요. 혼자 뛰는 것보단 크루를 해서 조금 더 같이 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조금 더 뛰면 돼, 조금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도구적 지지는 유형의 실질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요거 다 뛰면 우리 뭐 하자. 같이 목표를 세운다던가 같이 뭐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뭐 성공 팔찌를 맞출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도구적 지지고요. 정보적 지지는 운동 방법이라든지 뭐 마라톤 예로 들었으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마라톤을 할 때 발바닥이 조금 아파. 종아리를 너무 쓰지 않게 뛰도록 할게 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지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동반 지지는 운동할 때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인데 아무래도 크루나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는 팀이 있으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 확인 지지인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생각, 감정, 문제 등이 정상적이라고 확인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운동을 내가 친구랑 똑같이 해요. 그런 운동을 하면서 내가
요즘 비가 와서 좀 우울한가 봐 라고 하는데 이게 나는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생각을 했을 땐. 근데 타인과 이걸 공유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아 이상하지 않구나. 내가 비정상적이지 않구나.'라고 보는 내용이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사회적 지지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5가지 뭐뭐가 있다? 첫 번째 정서적 지지, 그리고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동반 지지, 비교 확인 지지 요렇게 5가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운동 실천 환경 요인의 4번째 물리적 환경 영향입니다. 운동시설, 날씨, 접근성이 있는데 여러분 운동시설이 가까우면 좀 더 자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주위 반경에 테니스장이 있어. 아니면 내가 사는 주위 반경에 배드민턴장이 있어 라고 하면 내가 멀리 있는 다른 것보단 근처에 있는 걸 좀 더 접근하기 쉽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는 게 물리적 환경 영향이다. 그리고 비가 계속 오거나 뭐 태풍이 계속 분다거나 하면 운동하는 게 어려우니 실내 운동으로 옮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문화의 영향인데 행동, 신념, 운동 규범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실천 이론에 근거한 중재 전략이에요. 운동 실천 근거에 대한 중재 전략이 몇 개예요, 여러분? 하나, 둘, 셋. 그럼 뭐다? 시험지 내기 되게 좋다. 여기 뭐 하나, 이제 다 눈치채셨죠? 3개 나온다. 그러면은 시험지 내기 좋겠다. 그리고 4개 나오면 바꾸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5개 이상 나오면 뭐다? 묶음으로 하시오. 뭐 기역, 니은으로 묶어서 이거 5개 뭐 5개 더 추가해서 5개 맞추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맞네. 이렇게 묶음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제 감 오시죠? 3개 있는 거는 뭐다? 첫 번째는 운동 혜택에 인식이 있다. 그럼 어떤 인식이 있냐?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어때요? 땀이 계속 나면서 피부가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살이 빠질 수도 있고 근육이 어깨가 넓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옷의 핏이 달라지거나 이런 긍정적인 혜택을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운동 실천의 방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방해되는 거는 근처에 운동할 게 한 개도 없어. 아니면 뭐 계속 비가 와. 아니면 나 운동하면 너무 아파. 아니면 나는 발이 평발해서 조깅을 오래 하기 어려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제약인데 인식되는 방해 요인이 가장 큰 게 시간이 없네? 좀 졸리네? 이거 하면 재미없고 그냥 힘들기만 한데 사실 이거가 조금 더 인식된 방해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이 크루를 이뤄서 마라톤, 하프 마라톤을 뛰었어요. 하프 마라톤 뛰면 대부분 그거를 주최를 한 측에서는 뭐 상품도 주고 메달도 주고 기록 마크도 대부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해냈어. 나 친구들이랑 같이 이걸 해냈어. 아니면 나 진짜 완주를 했어. 완주를 그런 거에 대한 만족감이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자기 효능감 향상입니다. 그리고 요거 그다음 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행동 수정 및 인지 전략입니다. 요 행동 수정 및 인지 전략은 4가지 행동 수정 전략, 인지 전략, 의사결정 전략, 내적 동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쉽게 말을 하면 행동 수정 전략은 운동을 하기 위한 자극이라고 메모해 놓으시면 되고 인지 전략은 목표 설정 및 피드백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의사결정 전략은 요즘 MBTI 아시죠, 여러분? J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적고 메모하고 일지도 작성하고 이 일지를 통해서 이 강도가 좀 적절했네, 적절하지 않았네 라고 이렇게 피드백 부는 거라서 저는 그냥 J식이라고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적 동기 전략은 여러분 동기란 단어 우리 전 강의 때 배웠죠.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목표를 하기 위한 내적 동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목표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빠르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행동 수정 전략에서는 운동을 하기 위한 자극이기 때문에 뭐 피드백을 제공한다든지 출석 상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제공한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전략은 어떻다? 목표 설정에 대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피드백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면서 현실적이어야 돼요. 너무 높은 목표는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금방 지치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 피드백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현실적이면서 약간은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 전략은 제가 3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MBTI J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운동 일지를 작성하고 본인이 RP를 통해서 이게 진짜 힘들었나? 이 강도가 진짜 어려웠나? 라고 계속 체크하면서 스스로가 균형표를 작성하는 거라서 그냥 J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적 동기 전략은 운동 목표에 재미를 두어 즐거움과 몰입을 체험한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자기 스스로가 찾는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구강에서는 되게 어렵지 않게 예시를 들면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넣는다기보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동수정 전략에서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자극이잖아요. 어쨌든 이 자극들이.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하나를 딱 넣는다든지 이렇게 뭐 다른 요인 하나씩 넣어서 시험 문제를 만든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강의 듣고 아까 3개 혹은 4개였던 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도 뵙겠습니다.